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동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지겨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를 거예요.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가장 좋은 교재는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니 그동안 수업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수업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내시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이것만 알게 되어도 공부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겠죠?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문제집을 열심히 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습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내주신 유인물이나 또 인터넷 강의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도 할 텐데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교재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자기주도 학습의 최고의 교재는 바로 교과서입니다. 아마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교재이고 다른 것들은 교과서를 보충해주는 교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또 과학, 사회 많은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요.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세요? 국어? 과학? 네. 그런데 이 많은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귀초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 무엇보다도 이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건 무슨 과목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국어예요. 여러분도 국어를 잘해야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국어를 잘해야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간에 모두 한국어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에서도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한국어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국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요. 통합 문제니 융합 문제니 하는 것들도 대부분 국어와 관련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국어를 예로 들어서 교과서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 예시는 지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2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 뽑아봤어요. 1학년은 대부분 시험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험이 출제되는 2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는 교과서가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용은 다 비슷해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과서에 차례를 펴놓고 무엇이 기억나는지를 써보라고 했었는데 한번 해봤나요? 네, 그때 선생님은 다른 교재 말고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해보라고 했는데요. 교과서는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활용하기 좋은 최고의 교재예요. 교과서는 수많은 뛰어난 선생님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토의하고 연구하면서 만든 가장 중심이 되는 교재예요. 그래서 자습서든 학원 교재든 뭐든 간에 이 교과서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공부하면서 자습서를 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자습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해설도 달려 있고 또 문제의 답도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가 한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자습서는 교과서를 보다가 막히면 찾아보는 일종의 답지라고 생각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만 잘 이해하면 다른 교재는 사실 거의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과서가 최고의 교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국어 교과서의 차례부터 볼까요? 네, 여기 첫 번째 대단원인 개성과 표현이라는 단원을 보도록 하죠. 이 단원은 진달래꽃이라는 시와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수필, 그리고 양반전이라는 고대 소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와 수필, 고전소설이라는 다른 문학 장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학습 목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서 항상 새로운 단원이 시작될 때는 학습 목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원에서 배워야 할 핵심 주제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또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이나 생각, 느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느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개성적인 발상과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단원의 핵심은 바로 개성적인 발상과 다양한 표현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교과서를 쓴 선생님은 자신의 개성적인 생각과 다양한 표현 방법을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작품으로 시, 수필, 소설에서 뽑아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달래꽃, 열보다 큰 아옥, 그리고 양반전이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배우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달래꽃을 배웠으면 진달래꽃에서 문제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건 공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교과서에 나온 진달래꽃이나 양반전 같은 작품은 개성적인 발상과 다양한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사용된 소재일 뿐이에요. 교과서를 만드신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학습 목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뽑은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도 교과서마다 다른 작품들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유인물은 전부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재료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여기 진달래꽃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생각 열기를 먼저 해보고 나서 아래를 보면 꽃을 활용하니 나의 경험이나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 이렇게 문학에서 개성을 살려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시에서 개성적인 표현을 찾아 나의 경험을 표현하는 데 활용해보자 라고 쓰여 있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뭘 이렇게 많이 적어 놓았는데요. 아무튼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고등학교에 가면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시의 구성이라는 내용으로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화자의 감성, 시대적 배경, 이런 분석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화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어떻게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또 볼까요? 네, 학습 목표를 보면 맨 먼저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자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진달래꽃이 뜻하는 바를 말해보자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자의 생각이 진달래꽃이라는 소재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건데요. 네, 이 시에서 드러난 표현은 운율과 반어입니다. 자,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창의 융합 활동도 한번 볼까요? 여기 아이유가 부른 좋은 날이라는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이 강의에 집중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진 않을게요. 여기 활동을 보시면 이 노래의 제목에 쓰인 반어의 표현과 가사에 쓰인 운율을 이해해 보자고 합니다. 또 이 노래에 사용된 운율 형성 방법과 반어의 표현을 참고해서 가사를 바꾸어 보자네요. 결국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운율과 반어라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이었어요. 앞서 선생님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안 불러주겠다고 말한 것도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 수업은 거의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 열보다 큰 아홉은 수필이죠. 이 수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용 표현과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공부할 때는 관용표현과 역설법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교과서에는 역설법과 관용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해활동, 또 목표활동, 창의융합활동이 모두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을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양반전을 볼까요? 이쯤 되면 양반전도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바로 알겠죠? 네, 그래요. 양반전도 바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해야 돼요. 양반전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은 바로 풍자입니다. 교과서에는 양반전의 내용이 무려 7쪽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풍자 하나뿐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웃음을 통해 대상을 비판하는 풍자. 풍자는 현실의 부정적인 대상이나 모순을 빗대어 넌지시 비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또 풍자는 대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 말장난, 시치미떼기, 과장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돌려서 부당한 현실이나 힘있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비판합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 대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이나 생각, 느낌을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운율과 반어라는 표현 방법을 썼어요.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수필은 관용표현과 역설법이라는 방법을 썼고요. 양반전이라는 고대 소설은 풍자라는 방법을 썼어요.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니까 이 단원이 한눈에 보이죠? 자, 그럼 선생님은 이 단원에 대한 시험을 낼 때 무엇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실까요? 네,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이 단원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내실 거예요. 이렇게 학습 목표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풍자의 표현이 잘 나와 있는 다른 작품을 지문으로 내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내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양반전의 배경이 된 지역은 어디인가? 이런 것처럼 학습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는 잘 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교과서는 끝까지 친절해요. 교과서의 단원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현을 제대로 익혔는지,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는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죠. 자, 어때요? 교과서의 순서만 따라가면 충분히 학습 목표를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모든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공부가 어렵기 때문인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야기한 학생처럼 아예 공부를 안 한 학생들도 이렇게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면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그 어떤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이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야단치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을 잘 활용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갈 사회의 일상적인 기초와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특히 지금의 4차 산업사회는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상황이나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먼저 파악한 후에 하는 것이 좋아요. 자신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혹은 심야형 인간인지 또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체력이나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최고의 교재인 교과서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국어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다른 과목들도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 방법은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긴 시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쉽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